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는 김동인 작가의 소설, 그 유명한 1925년작이죠. 감자 오디오북을 들으실 텐데요. 그 전에 이 강렬한 작품이랑 또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동인 하면 사실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을 알린 중요한 분이잖아요.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51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또 뭐랄까 여러 논란도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1920년대, 30년대인데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어두운 시대였지만 또 동시에 서구에 새로운 문예 사조 같은 게 막 들어오던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문단에 보면요.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민족의 현실을 문학이 담아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컸어요. 근데 김동인 작가는 여기서 좀 다른 길을 갔죠. 다른 길이요? 네, 흔히 말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 그러니까 예술 지상주의를 딱 내세웠습니다. 문학이 뭐 사회적인 메시지나 교훈 이런 것보다는요. 언어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 있잖아요. 기교라든지 형식미 이런 걸 더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예술지상주의. 문학 그 자체의 완성도. 이게 최우선이었다는 거군요. 근데요, 교수님, 오늘 들을 감자 같은 작품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아름다움만 추구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정도로 인간의 본능적인 면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부분이 김동인 문학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 인공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인공성이요? 네. 그는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작가가 의도적으로 현실을 좀 비틀고 재구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깊은 진실, 그러니까 새로운 리얼리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인공성을 통해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조한다. 와,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그럼 혹시 감자의 주인공 복녀를 예로 들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예시네요. 감자에서 복렬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극심한 가난에 내몰리면서 점차 뭐랄까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네, 그렇죠. 김동인 작가는 이 과정을 그릴 때 뭐 사회 구조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복잡한 인과관계보다는요. 복렬하는 인물, 그 내부의 아주 원초적인 욕망이나 생존 본능의 변화, 여기에 극도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다른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복녀의 심리 변화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한 장치처럼 쓰이는 면이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인공성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작가가 복녀의 타락이라는 어떤 특정 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세계, 그런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현실의 여러 요소 중에서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핵심, 여기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나 뭐 도덕성의 해체 과정 같은 거겠죠? 그것만 딱 뽑아서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군요. 그래서 그 문체가 그렇게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나 봐요. 딱 인물의 심리에만 집중하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탐미주의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탐미주의는 단순히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추구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때로는 좀 추하고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것에서조차 어떤 강렬한 미학적 가치나 혹은 인간 본성의 어떤 진실 같은 걸 발견하려는 태도, 이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감자에서 복녀의 그 비극적인 삶, 파멸하는 과정,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비난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이라든지 혹은 뭐랄까 삶의 비극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을 김동인 작가는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봤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감자 오디오북을 들으실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가난 때문에 타락한 여자의 이야기 이렇게만 보시기보다는요.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마음이랄까?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작가는 그걸 어떤 시선으로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여기에 좀 주목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인 특유의 그 단단하고 뭔가 절제단 문장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요. 네, 이 작품은 특히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혹은 그 형식적인 실험 같은 데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의미가 깊을 것 같고요. 또 인간 심리에 좀 어두운 면 있잖아요. 그런 걸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나 기존의 어떤 도덕관념, 통념에 도전하는 좀 강렬한 서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매력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생기죠. 과연 예술은 도덕적인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니면 어쩌면 이런 추악한 현실을 그리는 것 자체가 또 예술의 역할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요. 것 같아요. 그가 살았던 시대의 고민과 선택이 담긴 이 작품이 오늘을 사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곧 시작될 김동인 작가의 감자 오디오북 그 강렬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빠져 들어가 보시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자 평양 칠성문박 브루스 폭녀 웃픈 운명의 첫장 안녕 평양 칠성문 밖으로 가요. 도둑도 싸움도 웃음처럼 쏟아져요. 헐렁한 골목 신세 한탄 접어두고 우린 오늘만큼은 춤춰요. 탑스텝으로 익살스런 톤 리듬에 맞춘 재치 80원 야속한 숫자 띵띵띵 복녀의 꿈을 끊어내고 띵 또 한 번 웃음 뒤 울음이 숨어있대도 지금은 스윙 다같이 손뼉 짝짝짝 게으른 신랑 잠 좀 자자 죽도록 일해 하품이 먼저다 웃픈 인생 감자 하나 움켜쥐고 평양성 안팎 우리의 브루스여 게으른 신랑 잠 좀 자자 복녀의 한숨 누가 듣나 웃픈 인생 감자 하나 움켜쥐고 칠성문 밖엔 사라진 봄빛이여 7년의 눈물 장작불도 꺼진 밤 저가의 한숨마저 바람이 되어가고 풀잎 피었던 복녀 뿌리째 뽑혀 도시의 먼지 속에 검게 물들어간다. 연광정 물결에 비친 게으름의 그림자 막거리의 삽질도 끝내 허공을 찍네. 누굴 탓하랴 시대를 탓하랴 감자 한 줌 값도 꿈보다 비싸다. 게으른 신랑 잠 좀 자자 복녀의 한숨 누가 듣나 웃픈 인생 감자 하나 움켜쥐고 칠성문 밖엔 사라진 봄빛이여 텅 빈 행당 끝에서 복녀는 묻는다. 감자보다 작은 내 내일은 언제 꽃필까. 안녕 평양 칠성문 밖 브루스 폭녀 웃픈 운명의 첫장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아주 옛날 1920년대 조선시대의 평양이라는 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멱감자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주인공 복녀라는 여인의 기구한 팔자를 통해 그때 그 시절의 힘든 삶을 이야기해 줄 거랍니다. 마치 시트콤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줄 테니 귀 쫑긋, 눈은 초롱초롱. 준비됐나요? 먼저 복녀가 살았던 평양의 칠성문 밖동네를 상상해 볼까요?
이곳은 마치 우리 동네 뒷골목보다도 더 험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도둑질, 싸움, 심지어 살인까지도요. 요즘으로 치면 월세도 내기 힘든 낡은 빌라촌 같은 느낌이랄까요? 복녀는 원래 이런 곳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딸로 태어났죠. 옛날엔 사람들을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선비, 농민, 기술자, 상인 순서로 등급을 매겼는데 복년의 집은 농민 중에서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규칙을 지키며 사는 집안이었답니다. 다른 시골 처녀들처럼 여름에 개울에서 옷 벗고 물장구 치며 놀기도 했지만 복녀의 마음속엔 도덕이라는 게 어렴풋이 남아있었어요. 나쁜 짓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착한 마음씨가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복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15살 되던 해, 복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동네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사람을 사고 파는 데 쓰였다니 정말 슬픈 일이지만 당시에도 거의 1,000만 원쯤 되는 큰돈이었답니다. 새 신랑이라는 사람은 복녀보다 20살이나 많은 아저씨였어요. 원래는 아버지 댁에 꽤 땅도 있고 농사도 잘 짓는 집이었는데 이 아저씨 댁에 와서는 재산을 야금야금 다 까먹고 결국 복녀를 사온 80원이 마지막 남은 돈이었다고 해요. 남의 밭을 빌려 농사 짓는 일. 그리고 이 아저씨 정말 역대급 게으름뱅이였어요. 동네 어른들이 겨우겨우 소작밭을 얻어줘도 씨앗만 뿌려놓고는 잡초도 안 뽑고 그냥 방치해뒀지 뭐예요. 가을에 가서 겨우 수확한 것도 아이고 올해는 흉년이네 하면서 집주인한테는 안 갖다 주고 혼자 다 먹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니 누가 이 게으름뱅이에게 다음 해에도 밭을 빌려주려고 했겠어요? 당연히 동네에서 평판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고 더 이상 밭을 얻을 수 없게 되었죠. 아내의 친정. 복녀가 시집 온 뒤 몇 년 동안은 처가 덕분에 겨우겨우 버텼지만 처가에서도 사위의 게으름에 지쳐버렸어요. 결국 이 부부는 처가에서도 버림받고 평양성 안으로 들어가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맞벌이는 말 그대로 막노동, 그날그날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것을 말해요. 짐을 지는 데 쓰는 도구. 하지만 우리 게으름뱅이 남편 맞벌이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연광정이라는 곳에 앉아서 대동강 구경만 하고 있으니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대문 옆에 붙어있는 하인들이 사는 방. 한 서너 달 맞벌이를 하다가 그들은 운 좋게 어떤 부잣집 행랑에서 살게 됩니다. 복녀는 정말 열심히 주인집 일을 도왔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복녀는 매일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그는 듣는 척도 안 했죠. 여보, 볏짚 좀 치워달라고요. 잠 오는데. 당신이 치우지 그래? 내가 치우나요? 20살 넘게 밥 먹고 그것도 못 치워. 아이고, 칵 죽어나 말지. 2년, 뭘. 이런 부부싸움은 끝없이 이어졌고 결국 그들은 그 집에서도 쫓겨나고 맙니다. 이제 갈 곳은 어디란 말인가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려나오게 되었답니다. 이곳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 무대죠. 칠성문 밖 빈민굴은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들의 정업, 즉 주된 직업은 거라지, 바로 구걸이었고 부업으로는 도둑질이나 자기들끼리의 매음 등 온갖 어둡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결국 복녀도 그 끔찍한 정업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겨우 19살, 한창 예쁜 나이였죠. 하지만 누가 구걸하는 젊은 여자에게 밥을 잘 주겠어요? 젊은 게 왜 구걸이야? 같은 차가운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지금 돈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지금 돈으로 몇십만 원. 복녀는 남편이 병으로 죽어간다느니 하는 온갖 핑계를 댔지만 평양 사람들은 이미 그런 핑계에 너무 익숙해져서 동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들 부부는 칠성문 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5푼짜리 돈 몇 개를 벌어서 1원 7, 80전을 벌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밤에 나가서 400원을 벌어와 담배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니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죠. 지금 돈으로 몇천 원. 복녀는 19살의 얼굴도 꽤 반반한 편이었어요. 사실 그 동네 다른 여자들처럼 돈벌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끔 찾아가면 하루에 5, 60전은 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복녀는 선비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부부는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굽는 일도 허다했죠. 유명한 무덤, 소나무 해충. 그러던 어느 날 평양부, 즉 평양시청에서 빈민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공고가 났어요. 기자묘 솔밭에 송충이가 너무 많아서 그걸 잡는 임무로 칠성문박 여인들을 쓰기로 한 거죠. 이것은 시에서 베푸는 은혜라고 했어요. 지금 돈으로 몇백 원 정도.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 지원했고 그 중에 겨우 50명 정도만 뽑혔는데 복녀도 그 안에 들었어요. 복녀는 정말 열심히 송충이를 잡았어요. 사다리를 타고 소나무에 올라가서 집게로 송충이를 잡아 약물통에 넣고 또 넣고 금세 통이 가득 찼죠. 하루에 32전씩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돈으로 몇십 원.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복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젊은 여인 10명 남짓이 송충이는 잡지 않고 밑에서 깔깔거리며 웃고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렇게 노는 인부들이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8전이나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었죠. 감독은 한 명뿐인데 이 감독도 그들이 노는 걸 그냥 내버려 둘 뿐 아니라 때로는 자기도 껴서 같이 놀기도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복녀는 의아해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어 나무에서 내려와 밥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는데 감독이 복녀를 불렀어요. 복녀, 예, 복녀. 왜 그러세요? 복녀는 송충이 잡던 약통과 집게를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좀 이리 와봐. 복녀는 말없이 감독 앞으로 다가갔죠. 예, 너, 나랑 저 뒤 좀 가보지 않겠니? 뭘 하게요? 글쎄, 그냥 가야. 그때 그 놀고 있던 여자 중 한 명이 복녀에게 소리쳤어요. 가봐요, 언니. 복녀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감독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죠. 복녀 좋겠구나. 복녀의 고개 숙인 얼굴은 더욱 빨개졌어요.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돈 많이 받는 인부 중 한 명이 되었답니다. 이날 이후로 복녀의 도덕관과 인생관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고 여겼죠. 심지어 그런 일을 하면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구걸보다 나은.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자기가 직접 해보니 결코 사람이 못할 일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일도 안 하는데 돈은 더 많이 받고 스릴 있고 구걸하는 것보다 훨씬 점잖은 일이었죠. 일본 말로는 삼박자라고 하죠. 돈, 즐거움, 명예. 이 세 가지가 다 따라오는 최고의 삶의 비결이 아니겠어요? 화장품. 이 일이 있은 뒤부터 복녀는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얼굴에도 조금씩 분도 바르게 되었죠. 1년이 지났어요. 복녀의 이런 처세술은 더욱더 능숙해졌고 그녀 부부는 이제 빈민굴에서도 궁하게 살지 않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이런 복녀의 변화가 결국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아랫목에 누워서 해벌쭉 웃고 있었어요. 복녀의 얼굴은 더욱 예뻐졌죠. 제 복녀는 돈 좀 많이 번 듯한 구걸꾼을 보면 이렇게 묻곤 했어요. 여보 아저씨, 오늘은 얼마나 벌었소? 오늘은 많이 못 벌었쇼. 얼마나? 지금 돈으로 10,000원 남짓 10선원 양이요. 5,000원 정도. 에이, 많이 벌었구만. 한 5냥만 좀 줘요. 오늘은 내가. 구걸꾼이 주저하면 복녀는 곧장 달려가 팔에 매달리곤 했죠. 나한테 들킨다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나는 이 아줌마만 만나면 큰일이네. 자, 줄게. 그 대신, 응? 알지? 난 몰라요. 헤헤헤헤. 모르면 안 줄 테야. 글쎄, 알았대도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복녀의 성격은 완전히 변해버렸답니다. 채소밭, 가을이 되었어요. 칠성문밖 빈민굴 여인들은 가을밤이 되면 칠성문 밖에 있는 중국인 채마밭에 감자나 배추를 훔치러 밤에 바구니를 들고 가곤 했어요. 복녀도 감자를 꽤 잘 훔쳐왔죠. 밭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 어느 날 밤, 복녀는 감자 한 바구니를 가득 훔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일어서려는데 등 뒤에 시꺼먼 그림자가 서서 그녀를 꽉 붙잡았어요. 깜짝 놀라보니 그 밭의 소작인인 중국인 왕서방이었어요. 복녀는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발밑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가. 복녀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엉덩이를 한번 획 흔들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바구니를 흔들며 왕서방을 따라갔어요. 가라면 가야지. 뭘, 그것도 못 갈까? 1시간쯤 뒤, 복녀는 왕서방의 집에서 나왔어요. 밭고랑에서 길로 들어서려는데 문득 뒤에서 누가 그녀를 불렀어요. 복녀 아니야? 복녀는 획 돌아서 보았어요. 그곳에는 자기 옆집 아줌마가 바구니를 끼고 어두운 밭고랑을 더듬더듬 나오고 있었죠. 언니셨어요? 언니도 들어갔었어요? 너도 들어갔었니? 언니는 네 집에? 나? 눅서방네 집에. 너는? 난 왕서방네 언니 얼마 받았소? 눅서방네 그 깍쟁이 놈. 배추 3포기. 지금 돈으로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난 3원 받았지. 복녀는 자랑스러운 듯 대답했어요. 10분쯤 뒤 그녀는 자기 남편 앞에 돈 3원을 내어놓고 아까 그 왕서방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 웃고 있었답니다. 이제 복녀에게 이런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 뒤부터 왕서방은 시도 때도 없이 복녀를 찾아왔어요. 한참 왕서방이 눈만 멀뚱멀뚱 앉아있으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죠. 왕서방이 돌아간 뒤에는 그들 부부는 1원 혹은 2원을 가운데 놓고 기뻐했어요. 복녀는 이제 동네 구걸꾼들에게 애교를 파는 일도 그만두었죠. 왕서방이 바빠서 못 올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어요. 복녀 부부는 이제 이 빈민굴에서 꽤 부자축에 들게 되었답니다. 지금 돈으로 몇십만 원. 그 겨울도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왕서방이 100원을 주고 어떤 처녀를 아내로 사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복녀 질투하는구만 하고 놀리면 복녀는 그저 하고 코웃음만 쳤어요. 내가 질투를 해? 늘 힘주어 부인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검은 그림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놈 왕서방, 네 두고 보자. 왕서방의 새 신부가 오는 날이 가까워졌어요. 왕서방은 이때까지 자랑하던 긴 머리를 깎았는데 그게 다 새색시의 의견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복녀는 여전히 하고 코웃음만 쳤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사람이 타는 탈 것. 마침내 새 신부가 오는 날이 되었어요. 예쁘게 꾸민 가마를 탄 신부가 칠성문 밖 채마박 가운데 있는 왕서방의 집에 도착했죠. 밤이 깊도록 왕서방의 집에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이상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떠들썩했어요. 죽일 듯한 기세.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서서 눈에 살기를 띠고 방 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어요.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2시쯤 되자 돌아갔죠.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녀는 왕서방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려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귀신 같았어요. 신랑 신부는 놀라서 복녀를 쳐다보았어요. 복녀는 그들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며 왕서방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녀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러나왔죠.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어요. 복녀는 다시 한번 왕서방을 흔들었죠. 자, 어서.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 못 가? 일은 밤중에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일이. 복녀의 입에 아직까지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사라졌어요. 그녀는 마치 짐승처럼 돌변했죠. 이까짓 것. 복녀는 발을 들어서 곱게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찼어요. 그리고 왕서방을 끌어당겼죠. 자, 가자고. 왕서방은 벌벌 떨었어요. 그는 복녀의 손을 뿌리쳤고 복녀는 쓰러졌죠.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어요. 그녀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녀의 손에는 번쩍이는 낫이 한 자루 들려 있었답니다. 중국인을 낮춰 부르는 말. 이 되놈, 죽어라. 이놈, 나 때렸지. 이놈아, 아이고 사람 죽이네. 그녀는 목 놓아 울면서 낫을 휘둘렀어요. 칠성문 밖 외딴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활극이 벌어졌죠. 하지만 그 활극도 곧 잠잠해졌어요.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새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갔고 복녀는 목에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답니다. 복녀의 시신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가지 못했어요. 왕서방은 몇 번이나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고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죠. 둘 사이에는 뭔가 흥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그 시체 옆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였죠. 3만 원, 2만 원.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000원짜리 지폐석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어요. 한방의사의 손에도 10,000원짜리 2장이 갔죠. 다음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공동묘지로 옮겨졌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고 그녀의 죽음은 돈으로 덮여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김동인 작가의 소설 왁감자세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죠? 복녀의 삶을 통해 그 시대의 비참한 현실을 엿볼 수 있었을 거예요. 감자 평양지성 문박 블루스 복녀 웃픈 운명의 첫장. 한량한 골목 신세 한탄 접어두고 우린 오늘만큼은 춤춰요. 탑스텝으로 80원 야속한 숫자 딩딩딩. 복녀의 꿈을 끊어내고 딩 또 한 번. 웃음 뒤 울음이 숨어 있대도 지금은 스윙 다 같이 손뼉 짝짝짝. 게으른 신랑 잠 좀 자자 죽도록 일해. 하품이 먼저다. 웃픈 인생 감자 하나를 움켜쥐고 평양성 안팎 우리의 부스야. 10년의 눈물 장작불도 꺼진 밤. 저가의 한숨마저 바람이 되어가고 풀잎 피었던 복녀 뿌리째 뽑혀 도시의 먼지 속에 검게물 들어간다. 연광정 물결에 비친 게으름의 그림자. 먹거리의 삽질도 끝내 허공을 찍네. 누굴 탓하랴 시대를 탓하랴. 감자 한 줌값도 곰보다 비싸다. 게으른 신랑 잠 좀 자자. 앞골이 한숨 누가 듣나. 웃픈 인생 감자 하나를 움켜쥐고 칠성문 밖엔 사라진 봄빛이여. 텅 빈 냉랑 끝에서 복녀는 묻는다. 감자보다 작은 내 내일은 언제 꽃필까.